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학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분 모시고 또 부동산 관련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좀 많은 분들이 판단이 좀 어려운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좀 강하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 그 대책들 영향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은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판단이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이런 시점에서 가장 좀 의견을 들으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 분을 좀 모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고요. 제가 20년 동안 이분 칼럼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고, 지금도 제 멘토십니다. 그리고 항상 이분 칼럼 올라오면은 그거 보고 제 마음 정리하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지금 존경하는 분인데요. 오늘은 아기곰님 모시고, 아기곰님 모시고 현대 시장을 좀 정리해보고, 과연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좀 저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기곰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기곰님을 또 강의도 많이 하셨으니까 뵈신 분들도 많은데, 설마 해서 진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아기곰이라고 지으셨어요? 제 옛날 별명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 부동산 쪽에 있지 않고, 네. 원래 이제 IT 쪽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네. 거기서 이제 대표이사, 이제 네. CEO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죠. 보통 이게 이 돈이라는 게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부러워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실명을 내걸고 이제 20년 전부터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업무 시간에 저런 것만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저도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회사에서 월급쟁이 사장까지 올라가던 거는 쉬운 건 아니니까. 대단하신 거죠. 네. 그렇게 한 거고, 한편으로는 이제 주말이나 또는 이제 끝나고 집에 와서 딴짓하지 않고 열심히 이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한 거죠. 공부를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식이나 그런 노하우 정도를 이제 쌓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선생님을 알게 된 게 이제 2000년도 초반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는 그러면 회사를 다니셨던 거죠. 그렇죠. 예. 그때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 부동산 실정을 잘 아세요? 지금 인터넷으로 대부분 다 정보가 다 공개됐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서 투자를 못 한다라는 거는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옛날에 그냥 인터넷이 없었을 때고요. 지금은 서울 시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이제 한국은행 이런 데다 가면 많은 정보들이 굉장히 주옥 같은 정보들이 많아요. 네네. 그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자기가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 것을 만드느냐.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고 그러면은 우리가 슈퍼마켓 같은 경우 쌀도 있고 배추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걸 갖다가 자기가 얼마나 잘 요리를 하고 그걸 갖다가 자기 거로 만드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지금 현재 보면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해요. 그런 시기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혹시 이제 제가 이제 2000년 초반만 해도 제가 저를 부동산 잘 몰랐을 텐데.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또 데이터 분석으로 요즘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 원조는 저는 와기원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그런 셈이죠. 예전에는 그냥 찍어주기가 많았잖아요. 90년대, 2000년 초반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거기서 진짜 거의 유일무이하게 데이터 가지고 시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되게 팬이었는데. 그러니까 출발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이제 기획실에서 좀 많이 했었고요. 한국에 있을 때도 이제 기획실장 했었고, 그래서 시장을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증권회사에서 연구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 부동산 쪽은 약간 열악합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해가지고 중개하셨던 분들이 과거에 보면 이제 전문가라는 분들은 주로 중개하셨던 분들이 주로 이제 현장에 갖고 있던 경험 위주로 좀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이론 쪽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이제 많은 분들이 집값이 오르는 왜 집값이 오르고 네. 왜 떨어지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약간 좀 체계화하고 이론화하고 그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제 그 후배님들이 많이 진짜 배우고 따라하고 지금은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 예측, 장기 예측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IMF나 뭐 금융위 같이 뭐 굉장히 좀 외부적인 충격이 아닌 이상 맞습니다. 시장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추세는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마 선생님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제 혹시 이분만 아는 정보가 있는 게 아닌가. 일반인들은 모르고 그래서 저렇게 잘 분석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또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이제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이제 그 많은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데 그 데이터가 돈 주고 유료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 KB국민은행이라든가 한국은행이라든가 국토교통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렇게 다 이미 다 공개된 정보를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다만 그 정보들을 갖다가 그 사이트를 가면 직접적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쉽게 얻으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돈 뭐 어렵게 얻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기가 그걸 분석을 해보라는 거죠. 그 그렇죠. 데이터가 무슨 의미고 그래서 오랜 시간 자기가 자기가 분석한 거와 실제로 시장이 흘러간 거하고 맞는지 틀린지를 계속 검증해 가면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기 싫고 그냥 뭐 하나 사가지고 몇 천만 원 딱 그 오를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나 찍어주세요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 부동산 투자하고는 맞지가 않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투자나 그런 게 해서 사고 팔고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죠. 부동산을 한 번 산 다음에 팔 때까지가 한 사이클이거든요. 그렇죠. 사가지고 지금 내가 3천만 원 이익이 현재 봤다 5천만 원 봤다 하지만은 내가 2년 후 또는 몇 년 후에 내가 팔 때 가격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손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세금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철저한 분석이나 자기 확신 없이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장기 투자여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말씀 나누기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을 한번 좀 선생님 입장에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어떤 시장인가요? 시장이 지금 현재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이 급박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서서히 올랐다 서서히 떨어지는데 지금은 굉장히 사이클이 이제 좀 짧아졌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보면 5월 달에 이제 2017년 5월 달에 그렇죠.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쭉 오르다가 파리 조치를 이제 그 계기로 해서 다시 떨어졌어요. 거기가 이제 첫 번째 사이클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이 이제 올해 들어와서 연초에 두 번째 사이클이 올랐죠. 올라다가 막 상승하다가 또 4월 초부터 다시 시장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사이클은 이제 7월 중순부터 이제 박원순 이제 시장께서 이제 싱가포르 선언을 해가지고 했다는데 그것도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 얘기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집값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다가 요번에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9.13 조치 이후에 조금씩 시장이 이제 식으면서 이제 세 번째 사이클이 지금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지금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1년 한 이제 3, 4개월 됐는데 그때도 그 기간 동안 세 번의 사이클이 있었다고요? 세 번의 사이클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이게 과거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시장이 올랐다 떨었다 올랐다 떨었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건지 오르는 건지. 그럼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저희들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뭐 결론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일반 이제 분들은 이제 약간 이제 막 헷갈리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값이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 집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근데 왜 힘들어하고 왜 공포스러워 하냐면요. 시장을 너무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아기곰님 언제 집을 팔아야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왜요? 이렇게 부르면은 몇 월 며칠 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따르면 2021년 뭐 3월 1일 이후에는 집값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2024년 8월 3일 이후에 집값 떨어집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 이후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저는 이제 투자를 한 30년 했습니다. 투자를 30년 했다는 거는 뭐 내 집 마련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30년 전부터 이제 저걸 했는데 이제 시장을 이제 연구한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죠. 시장을 보면은
집값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네.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입니다. 오를 네.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데 이게 상승과 하락을 이제 분명히 그 반복을 하지만은 네. 그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아, 하락폭이 크지 않다. 예,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유의미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특정 지역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런데 그 이 전체 이제 시장 평균으로 본 거죠. 시장 평균으로. 예, 예. 네. 그래서 KB 국민은행 그 시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네네. 그 IMF 외환 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세 차례 이제 하락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는 2004년도에 있었던 카드 대란이 있었고, 카드 대란. 예, 두 번째가 2008년 말에 있었던 국제금융위기, 국제금융.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2012년에 있었던 이제 내수 침체, 요 세 차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우연히 이게 5년에 한 번씩 이런 이제 약간 그 침체기가 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5년 주기설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제 상승기가 5년 이상 이 지속된 적이 없다. 예, 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많고요. 네. 그렇게 그 주기설로 따지면은 지금이 이제 이제 조정을 받을 때가 됐죠. 내년 초 정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면은 조정을 받을 때가 이제 된 거죠. 그 설에 따르면은. 그런데 아까 그 조정 받은 그 비율이 얼마 정도 하냐면은 2004년도에 했던 카드 대란은 1.9% 전국 아파트 매매가 기준으로 1.9%가 하락을 했고요. 네네. 국제금융위 때가 약간 커가지고 2.7%. 2.7%밖에 안 빠졌어요? 예, 예. 평균은. 전국 평균은. 야, 예, 예.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네요. 그렇죠. 예, 예. 저는 20, 30% 막 이렇게 빠질 줄 알았는데. 야. 어떤 단지는 20, 30% 빠졌겠죠, 당연히. 예, 예. 어떤 단지는 올랐겠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평균이죠. 평균이. 예. 예, 예. 그다음에 2012년도에 1.3% 이렇게 된 거라고요. 아,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걸 갖다가 지금 타임머신을 갖고 이제 과거라서 이 데이터를 갖고. 네네. 그래서 타임머신 가가지고 2004년도 5월에 간 거예요. 예. 자, 이제 앞으로 1.9% 집값이 떨어질 거다. 내가 알았어요. 예. 그래서 집을 팔고 나서 이제 1.9%가 하락해가지고 그 집을 다시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행복하진 않는다고요. 왜? 샀다 팔았다 하는 순간에 주식은 그게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거기에 취득세도 붙고 복비도 붙고 그다음에 법무사 수수료도 붙고 해가지고 3% 그냥 확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번거롭잖아요. 또. 그렇죠. 예. 그리고 정확하게 타이밍 맞추기도 더 어렵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아침에 사가지고 저녁에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언제가 살 타이밍에 언제가 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거에 따라 수익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근데 부동산은 사실 보면은 그걸로 안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조정 이게 기본적으로 샀다 팔았다 할 때는 3%의 돈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 안에서 3% 안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은 지금보다 3%의 하락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알더라도 파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불안한 심정을 좀 털어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집값은 오르고 떨어지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돈같이 떨어지는 만큼 오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거 갖다가 하나의 현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런 변곡점에 맞춰서 내가 샀다 팔았다 쫓아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본인이 그런 성향이라면 부동산 투자하지 마시고 주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데이트레이닝 단타하는 게 네, 네, 단타하는 게 만약에 본인이 그런 성향이라면 데이트레이닝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물론 이제 뭐 폐가망신한 건 제 책임은 아니고요. 그건 이제 본인 책임이고 거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주식 주식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 가장 세계적 부자가 된 사람 중에서 워렌 버핏 있잖아요. 최고 유명하신 분이고 최고 부자시죠.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부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제 부자인데 그분이 그 좋은 말씀을 나눴어요. 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래요? 10년간 보유할 생각, 어떤 주식이라도 10년간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아라. 그렇죠. 유명하신 말이죠.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갖다가 이제 제가 그 새겨 들어서 저도 같은 주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부동산을 10년간 보유할 생각이 없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이후에 미래 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살 필요도 없다. 그렇죠. 그런 거 살 필요도 없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집을 사면 내가 10년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거기 보면 오늘 사가지고 2년 3개월 있다 팔아야 되나요? 6개월 있다 팔아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투자를 했을 때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럼 본인도 힘들어하고 이제 그 주변 사람도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좀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좀 더 뭐 느긋하게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내가 5천만 원 먹는 게 아니라 5,325만 원 먹을 거야. 이렇게 너무 그게 끝자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사가지고 내가 은행 이자보다 높게 남으면 된다는 생각하고 느긋하게 좀 이제 갖고 계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 보면은 이거 막 지금 막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렇게 저한테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서 그렇죠. 얼마 남으셨네. 그럼 1억이 남았대요. 그러면 뭐 팔으시죠. 뭐 그러면 그러다 더 오르면 어떻게 아까워서요. 그래요. 그럼 갖고 계시죠. 그래 떨어져가지고 본전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어쩌라고. 그런 분한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그냥 파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기훈님도 떨어질 것 같이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럼 왜 떨어지도 않는데 왜 팔라고 그래요? 약값이 더 많이 들까 봐 그래요. 그런 거죠. 전자 이 모든 그 병이 스트레스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100% 공감합니다. 네, 우리가 행복하자고 투자를 하는 거고 행복하자고 재테크를 하는 건데 그렇죠. 이걸 위해서 수단과 목적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갖다가 행복하자 하는 분들 갖다가 그거 하면서 자기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자기가 돈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의 그렇죠. 지배를 받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병이 나요. 사람마다 이제 그릇이 있는데 돈을 지배를 해야지 돈의 지배를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5천만 원 이익 보는 것보다 5,325, 250만 원 받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제로인데 그렇죠. 내가 투자해가지고 5천이라도 벌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투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즐겁고 좀 어떻게 보면은 느긋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너무 조급하게 하니까 내 건 왜 안 오르고 저것만 오를까? 이거 팔아가지고 저거 살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그러다가 또 잘못 갈아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시장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시기 질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부동산이라는 그게 가장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간에도 그렇고 부동산이 있는데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또 빠지고 이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쪽 부동산 하면 또 그냥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같은 편 내에서도 또 편이 갈라지고. 맞아요. 반대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이게 부동산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자기 입장에서 보통 이제 세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그건 이제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당이론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참 경제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집값이 올라야 되냐 떨어야 되냐. 그렇죠. 그거는 이건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는 그거는 그 경제는 사실 보면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장이라는 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탐욕이나 공포 또는 질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라도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힘드는 게 그거예요. 정부가 그렇죠. 공감합니다. 정부가 어떤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집값을 갖다가 폭락시켜? 그러면 기존에 집값 가진 사람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평생 일을 해가지고 집 하나 딱 마련을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번에 마련을 했는데 그동안 무주택 있지 않은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집값이 5억 주고 샀는데 집값이 3억으로 떨어졌어. 그렇죠. 그 사람은 자기가 평생 버는 곳에 2억 원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 투기하려다 산 거 아닙니까? 아니 1가구 1주택인데 무슨 투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2억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정부를 또 이제 막 이제 그 원망을 할 거고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3억 원 집이 3억 원이었다가 5억 원을 오르게 되면은 나 그 집 살려고 그랬던 사람. 그렇죠. 아직 못 산 사람은 또 그러면 또 이제 정부를 또 이제 원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많은 선진국에서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거예요. 그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마찬가지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제 팟캐스트는 이제 그 음성만 나가서 이제 제가 이제 도표를 보여드릴 수 없는데 제 세미나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그 도표를 보였을 텐데 미국 같은 거 이제 그 집값 흐름을 보면은요. 심장박동하고 똑같아요.
매년 예. 매년 똑같아요. 그래서 매년 이제 6월은 가장 집값이 비싸고 매년 1월은 가장 집값이 싸요. 그러면서 그런 그게 또 타이밍이 있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 미국은 그러니까 99.9%가 실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러면서 우상향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게 심장 박동처럼 띠깍띠깍 뛰면서 그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이제 몇 가지 거기서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은 이제 99.9%가 실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투기적인 수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그 저거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시장을 개입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거나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이클이 깨질 거 아니에요. 근데 깨진 적이 없거든요. 그게 계속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그냥 냅두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그래서 그 시장에서 자정기능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그게 이제 우상향으로 가는 거죠. 우상향 가는 거는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그려도 똑같은 그림이 나와요. 우상향이 뭐 돈을 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습니다. 전세값이 올랐습니다. 이런 표현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아주 긴 기간 동안 아까 10년에 10년 기간 동안 보면 집값이나 전세값 많이 오릅니다. 오르지만은 그게 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기간 동안에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같은 기간 동안에 학원비도 오르고 전철값도 오르고 뭐 뭐든지 다 오르잖아요. 떨어지는 건 돈 가치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집 중에 하나가 10년 동안 가격이 하나도 안 오른 게 있어요. 저는 많이 손해 본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진다부터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다 5%씩 똑같이 올랐다 그러면은 아까 같이 그런 지시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지역은 20% 오르고 어떤 지역은 하나도 오르지 않고 어떤 지역은 오히려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박탈감 느끼는 거죠. 부러움과 박탈감 동시에 느끼는 겁니다. 나도 그때 저 A라는 지역 살까 B라는 지역 살까 하다가 A라는 지역을 그때 돈이 조금 모자라서 B 지역 샀는데 B 지역은 하나도 오르지 않고 A 지역만 올랐으면은 저거 살 거라는 부러움도 있지만 저기 아마 투기꾼들이 사서 그렇게 살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선생님 10년 동안 안 오른 집은 팔아야 될까요, 선생님? 그것도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안 올랐던 지역에 이제 호재가 생겨서 오를 수도 있고요. 또는 악재가 없어져서 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부동산을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보면은 세상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선 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거 세 개를 알아야지만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래는 고정된 게 아니고 정해진 운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계속 바뀌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뀌어가는 미래에 맞춰서 그걸 갖다가 내년에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포지션을 취할 건지 갑자기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화해를 해가지고 또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땐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바꿔주는 세상을 갖다가 거기서 적응은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적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계속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이제 세상을 봐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이제 미국 사례 말씀해 주시면서 미국은 99%가 실수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조금 오해가 소지가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다 자가 거주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수요라는 의미가 어떤 건가요? 그 미국이 이제 아까 이제 최근에도 이제 그 경제부총리께서 이제 우리나라를 우리 이제 부동산 자체가 이제 소유보다는 거주 개념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는 아주 이거는 이제 그분이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많은 이제 분들이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주택자 수보다 유주택 비율보다 미국의 유주택자 비율이 더 높아요. 영국, 프랑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65에서 70% 정도가 유주택자예요.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60%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런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은 무슨 그냥 거주 개념이면 집을 안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거주 개념이라 해가지고 집을 갖고 있는데. 우리랑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우리는 이제 단기 차익에 너무 연연을 하는데 단기 차익. 거기는 정말
자기가 편히 살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그 자기 내 집으로서의 네네. 예,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제도적인 것 때문에 이 갈아타기 그러니까 그래서 사고팔고 하는 거를 네. 그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그 부동산 수수료고 두 번째는 재산세 때문에 그래요. 재산세, 그러니까 수수료. 예. 예, 부동산 수수료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미국의 부동산 수수료 얼마예요? 6%입니다. 6%요? 예, 0.6이 아니라 6%예요. 10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요. 복비가 6천만 원이에요. 사람들 까무러치죠. 6천만 원이라 그러면. 아니, 그럼 웬만한 뭐 변호사 수임료가 더 비싸. 아니, 변호사보다 더 많이 벌죠. 그래서 그 예. 이 중개사 중에서 예. 저 100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10억 이상 연봉이 10억 이상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 이제 중개사도 미국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이제 단순히 그 거래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그 책임을 지는 네네.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예. 예, 이제 브로커하고 그 예. 밑에 이제 에이전트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근데 하여튼 그 연봉 그 하여튼 100만 달러 버는 사람도 이제 꽤 많이 받고요. 야, 그런데 예. 그러니까 1년에 이제 몇 건만 거래되면은 거래를 성사시키면은 정말 꽤 잘 살 수가 있어요. 서비스가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 정도 하려면. 거의 종이죠. 예. 예. 사람들한테 예. 실수요자한테 거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공항까지 막 가가지고 운전도 대신 해주시고. 그렇게 할만하네요. 예, 예. 계속 풀 서비스를 하다가 예. 이제 이 사람이 뭐 집을 팔 때 이렇게 하면은 하는 건데. 예. 근데 반대로 입장을 이제 생각을 네네. 해보세요. 그러면 네. 야 지금은 미국 가가지고 빨리 이민 가가지고 공인중개사에 거기서 예. 부동산 하면 되겠다는데 안 되거든요.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네.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아.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겠네요. 예. 한 번 팔 때마다 네. 6%를 내요. 사는 사람은 대신 안 내요. 네. 파는 사람만 내요. 파는 사람만. 아, 사는 사람은 안 냅니다. 어. 팔 때 6%씩 복비를 내요. 네. 중개수수료를 내요. 네. 그걸 갖다가 만약에 16번을 음. 팔았다고 생각해요. 사고 팔으면 어떻게 돼요? 96%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예. 거지가 되는 거예요, 집을. 자기가 팔 때마다 자기 자산이 6%씩 팍팍팍팍 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집을 안 파는 거예요. 아. 네. 또 그래서 이제 이게 투자가 사고 팔고 이런 게 거의 적어요. 네네. 적고 두 번째는 이제 재산세 때문에 그래요. 재산세. 네. 이제 보유세 우리가 이제 보유세라고 하는 건데 재산세인데 네. 미국은 이제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재산세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기본 재산세, 우리로 말하는 이제 본세. 본세. 우리도 재산세 이제 본세가 있고 거기서 이제 거기에 예. 부가가 붙는 세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 뭐 교육세 이런 게 붙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 이제 본세가 있고 거기에 이제 부가로 붙는 세금이 있어요. 이제 그걸 네. 갖다가 멜라루스라고 부르는데 네. 보통 이제 본세가 1%고요. 거기 이제 부가로 붙는 세가 이제 지역에 따라서 어떤 데는 0.5, 어떤 데는 뭐 0.8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는 데가 있고 안 붙는 데가 있고 이제 이런데 네. 그럼 이제 예를 들기 좋게 1%라고 제가 이제 예를 들게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은 세금을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집이 10억 원이면은 1년에 1,000만 원씩 세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1%니까. 네. 자, 재산세가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네네. 자, 그 집은 미국은 우리처럼 그 기준시가를 내 가지고 기준시가 대비 얼마를 내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 위주로 해요. 아.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최초 자기 매수가.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만 달러에 샀어요. A라는 사람이 네. 701호를 10만 달러에 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만 달러의 1%니까 1,000달러. 네. 우리나라는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세금을 냈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가지고 1년의 세금이 네. 2% 이상을 오를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 맥시멈을 올릴 수 있는 저기가 한도가 2%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년을 갖고 있었어요. 그 집을. 네. 그러면은 그냥 이제 복리로 올리겠지만 이제 달리로 계산합시다. 계산을 네. 이렇게 달리로 하면 이제 40%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매년 2%씩 빡빡빡빡 올랐다 하더라도 네네. 40%가 올랐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1,000달러 세금을 내다가 나중에 1,400달러를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흐르는 동안에 집값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10만 달러가 100만 달러로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00만 달러가 올랐는데 예. 거기서 보면은 자기 세금은 1,400달러 낸 겁니다. A라는 사람은. 아. 근데 B라는 사람은 702호를 네. 지금 산 거예요. 100만 달러로? 예? 100만 달러 비싼 지난. 그렇죠. 20년이 지난 후에. 지났으니까. 예. 20년이 지났으니까 예. 100만 달러 샀어요. 예. 100만 달러 사면은 거기서 세금이 얼마 나오냐면 예. 10,000달러가 나온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10배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럼 A라는 사람은 똑같이 생긴 집인데 예. A라는 사람은 1,400달러 세금을 내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예.
B라는 사람은 $10,000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네. 생긴 집을. 그렇죠. 그게 이제 미국의 보유세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A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그 집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팔고 나서 딴 거로 갈아타면 재산세가 확 오르는데 그렇죠. A를 그냥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가지고 그냥 그 집에 거주한 사람은 재산세 부담이 크지가 않아요. 장기 거주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예. 그래서 장기 거주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이 세율이 높다는 건 약간 그렇게 그 실수요자를 보호해 주시는 장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럼 거기서 20년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은퇴하신 노인분들. 그 그렇죠. 사람도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소득이 올랐는데 네. 소득이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세금이 막 오른다는 거는 네. 그분들한테 불합리하죠. 그렇죠. 세금 낼 돈이 갑자기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어디 내겠어요. 예. 그러면 집을 팔아서 내? 그러면 그 사람 어디 가서 살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냈던 세금에서 1년에 2% 이상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또 깎아주고요. 되게 합리적이네요. 네, 깎아줄 때는 많이 깎아줘요. 네. 그건 2% 캡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깎아줄 때는 실제로 막 깎아주고 네. 오를 때는 2%.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보면 처음에 그 미국에 갔을 때는 왜 집이 비싸게 생겼는데 왜 세금이 다 다르지 이렇게 차이가 많지라고 생각하는데 네. 가만히 살다 보니까 그게 더 굉장히 더 그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세금을 낼 수 있는 담세자의 예.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그 담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라서 예. 세금을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나중에 $1,000,000의 집을 산 사람 그 집을 $1,000,000에 산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이 $10,000 이상 나올 거를 그 사람 알고 샀잖아요. 그렇죠. 내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산 거 아니에요. 마음의 준비도 돼 있고. 마음의 준비되는 거고 예. 자금도 경제적인 준비되고. 능력도 돼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산 거니까 그 사람한테는 세금을 그렇게 걷는 그러네요. 거고 그러네요. 먼저 일단 사는 사람은 그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는 계속 사는 거니까 예. 세금을 적게 내는 거고. 아.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A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사를 안 가는 거죠. 그렇죠. 그 자기 집에서 계속 사시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거래량이 우리보다 이제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투기란 수요가 별로 이제 적고 네,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집값에 거의 이제 안정화된 그러네요. 수준으로 시스템적으로 간 거죠. 그렇게 돼 있네요. 네. 예. 그럼 이게 지금 이제 보유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거래세하고 양도세도 좀 이야기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보유세는 우리나라는 적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세, 양도세나 이제 그다음에 취득세가 많은 나라고요. 그렇죠. 선진국보다 이제 적은데 네. 기본적으로 취득세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없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말씀드린 조금 이제 그 보면 어떤 분은 나 미국 사는데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미국은 이제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네. 주가 50개예요. 그렇죠. 50개 주가 각각 다른 나라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50개 주가 법이 다 달라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캘리포니아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보면은 취득세가 $100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00면 이제 11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죠. 정액으로네요? 네, 정액이에요. 집값이 싸거나 비싸거나. 10억짜리 내도 $100. 그렇지.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보면은 등기할 때 인지대 나오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걔네들도 등기하려면 자기네들 인건비 들어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실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걸 $100씩 받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인지대를 받는 거예요. 결국 거래세, 그러니까 이 취득세의 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예, 가장 큰 비용은 중개 복비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네. 살 때는 그거마저도 안 내고. 예. 그러니까 살 때는 돈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부수적으로 들어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복비도 매도자가 다 내. 그렇죠. 그다음에 취득세라는 것도 자체도 뭐 그냥 그야말로 이제 등기할 때 네. 인지대 같은 경우만 내는 거고. 네네. 그것만 내는 거고 이제 다만 이제 그 법무사 수수료는 내야 돼요. 그렇죠. 법무사 등기해 수수료는. 주시면. 예. 네. 그죠. 미국은 이제 에스크로라고 그러는데 예. 이제 그 등기 수수료가 그거는 이제 본인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정도는 내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적고요. 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내냐면은 예. 우선 이제 감면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과세라는 이제 그 용어를 쓰는데 걔네들은 이제 감면이라고 그래요. 감면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러니까 100% 비과세가 아니죠. 그렇죠. 감면이라는 의미는 100% 이제 예. 비과세가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 사람당 네. 내가 2년 이상 거주한 집에 있어서 네네. 거주한 집에 있어서 $25만 네. 그만큼 차익에 대해서 감면을 해줘요. 그다음에 부부가 있어. 그건 네. 이제 혼자 싱글일 때 얘기고요. 예. 부부야. 예. 그러면은 와이프 나 합해가지고 $50만 만큼 차익에 대해서 감면을 해줘요. 네네. 예. 그거는
집이 부부 공동명의든 단독명의 상관없어요. 내가 부부가 있다는 와이프가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은 그냥 50만 달러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만 달러의 차액을 갖다가 이제 그만큼을 이제 깎아내주고 그다음에 그 남는 거 갖고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요건은 이제 내가 실거주한 집, 그러니까 2년을 실거한 집인데 최근 5년 중에서 2년을 실거주한 집을 이제 해주거든요. 그럼 1가구 1주택자만 해주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집이 10채 갖고 있다 하더라도 10채 중에서 내가 2년 실거주한 집. 그다음에 그거 팔고 나서 그다음 집에서 또 2년 실거주해. 그럼 또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주한 집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거주하지 않은 집 같은 경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면 혜택을 안 주는 거고요. 그래서 하는 거 이제 그걸 하고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양도세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율, 그렇죠. 양도세율이 우리보다 좀 낮아요. 그리고 낮은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그 양도세율도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소득자한테는 양도세율이 높고 저소득자한테는 양도세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소득자라는 거는 이제 근로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로소득, 그렇죠. 기타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기준이 좀 더 올라갔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 6만 달러 정도가 기준이었거든요. 연소득이. 연소득. 그러니까 그래서 연소득이 한 5만 달러인 사람이 만약에 시세 차익을 갖다가 한 100만 달러를 냈어.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100만 달러를 냈어요. 이 사람이 투자를 정말 잘해가지고 100만 달러를 냈어. 그러면은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너 그동안에 연소득 그게 5만 달러도 못 벌어가지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그럼 양도소득 5%만 내. 5%?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연소득이 한 뭐 10만 달러예요. 이제 고소득자죠. 근데 이 사람은 양도 차익이 10만 달러밖에 안 났어.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너 10만 달러 먹었으면 그동안 먹고 살 수 있었잖아. 너 세금 15% 내 이런 거예요. 많이 남아도 세율이 적고 적게 남아도 세율이 높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에 따냐면 담세자의 그러니까 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거죠. 아주 독특한 이제 제도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보유세 이런 거 합하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에서 한 3위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보유세만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보유세 우리가 낮은 편인데 그 세 개를 합하면은 그런 거고 보유세도 아까 같이 보면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사 안 가면 계속 적게 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되게 저는 합리적인 생각.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제도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민주 사회가 이제 우리보다 좀 오래됐잖아요. 그 자치라는 개념이잖아요. 자치 개념, 자치 개념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계속 그 이제 진화하는 거죠. 계속 법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긴 또 전세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전세라는 제도가 또 없고. 어차피 단기 차익을 볼 만한 수제자가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한데 한국도 점점 전세가 없어질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단기적으로 없어지기는 어렵죠. 없죠. 이제 한국만의 이제 독특한 제도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세라는 제도가 그 세입자한테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투자자한테도 유리해가지고 그 양자 간의 이익이 이제 그 맞아서 한 거잖아요. 시장에서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시장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입자만 유리한 제도다라 그러면은 집 사가지고 전세를 주려는 사람이 당연히 없을 거고 집주인만 유리한 제도다 그러면은 전세로 들어오라는 세입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그 이해관계가 이제 맞아가지고 그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없어지기는 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전세라는 제도는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 조건에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옛날에는 이제 전세 위주로 있다가 이제 월세 비중이 꽤 많이 올라갔었어요. 월세 비중이 많이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올라갔냐면 2016년도 2, 4분기까지. 2, 4분기까지. 전체 그 임대차 계약 중에서 그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40%가 넘었거든요. 그 2010년 2, 4분기까지. 근데 2016년 3, 4분기부터 이제 그 월세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전세를 끼고 이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더 이제 집값이 오른다, 화랑을 보인다. 그러면 전세 비중이 좀 더 많아지는 거고요. 집값이 오르지 않고 침체된다. 그러면 이제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이제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 방송이 굉장히 많은 분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